승무패 5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배당 변화나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가 추가가 된다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구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최종 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당 변경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 기복을 고려하면 굉장히 불안한 경기이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으로 갈 만한 요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고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별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보다는 자신의 플랜 A만 고수하는 경기 운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머스 원정 역시 주중에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무패 행진 6경기 2승 4무 상승세가 끝나고 최근에 2연패로 주춤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머스의 무패 행진 속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네투라는 골키퍼가 있었는데, 이 네투라는 골키퍼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토트넘전의 결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선방 지표인데, 이 네투라는 선수가 알리송, 케파, 파비앙스키, 픽포드 다음으로 좋은 선방 지표를 보여주는 골키퍼였기 때문에 이 네투 선수가 빠진다면 본머스 특유의 이 밀집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본머스가 직전 사우스햄튼전과 웨스트햄전에서 2연패를 당했을 때 결승골을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사우스햄튼에게는 측면 크로스 헤딩으로 실점을 했고, 웨스트햄전에서는 세트피스 코너킥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실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점 장면은 사우스햄튼전 실점 장면인데,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채 아담스 선수가 가볍게 헤딩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골을 넣었던 장면입니다. 그만큼 본머스가 제공권과 측면 수비, 특히 크로스 수비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트넘이 최근에 콘테 감독이 왼쪽 윙백으로 페리시치 선수를 고집을 하면서 이 무지성 크로스 전술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 페리시치 선수의 크로스 정확도가 기대 이하라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스포르팅전 후반의 막판에는 굉장히 크로스를 난사를 하면서 크로스 정확도가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던 페리시치였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무지성 크로스 전술을 본머스가 수비를 함에 있어서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포르팅전의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던 토트넘의 브라이언 힐이라는 젊은 왼발잡이 윙어가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브라이언 힐 선수가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세트피스 통계인데, 토트넘이 올 시즌 세트피스로만 무려 7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최다 실점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막아냄에 있어서 본머스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세트피스와 무지성 측면 크로스 전술로도 꾸역승은 거둘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본머스에게 만약에 패배를 당한다면 프리미어리그 3연패 수렁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머스를 상대로 3연패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체력 누수가 있는 토트넘이지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나름대로 3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가 올 시즌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4분의 1로 감소하고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홈 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세부적인 공격 패턴 전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머스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어서 토트넘의 이러한 무지성 크로스 전술이 통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아무리 본머스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크로스만 올리다가는 본머스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토트넘의 원정 경기력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홈팀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극명하게 대조적인 건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공교롭게도 이 브랜트포드와 울버햄튼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9.38골로 동일한데 문제는 울버햄튼이 기대 득점이 9.38골인데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이 4골로 상당히 적고 브랜트포드는 9.38골의 기대 득점값에서 11골이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울버햄튼이 기대 득점이 2.84골인데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없고 브랜트포드는 세트피스 득점도 4골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훨씬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도 올 시즌 상당히 불안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의 수비 약점인 세트피스를 공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2배 이상 상승을 하는데 울버햄튼은 올 시즌 원정에서 1무 5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가 최근 상대의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에 수비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울버햄튼이 트라오레 같은 선수들을 활용한 다이렉트 공격 시도가 23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이렉트 공격 횟수에 비해서 위에 보시는 통계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0개 팀 중에 15위로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다이렉트 공격이 그렇게까지 위력적으로 브랜트포드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트포드의 우세한 골 결정력과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가 지난 시즌 울버햄튼을 상대로 2골 킬러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 기본적으로 브랜트포드가 홈발을 받는 반면에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원정 고자 면모가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브랜트포드가 경기력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첼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이 최근에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흥미로운 점이 첼시로 떠난 포터 감독 시절에는 브라이튼이 매우 측면지향적인 팀이었다면 현재 데제르비 감독 부임 후에는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이 감독 교체에 따른 기본적인 전술의 틀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선수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점점 경기력 자체는 나아지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직접 맨시티전에서
후반전 맨시티를 상대로도 점유율과 경기력적으로 압도하는 시간대가 있었을 정도로 브라이튼 특유의 좋은 경기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도 브라이튼이 여전히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을 떠나서 첼시로 부임을 한 이 포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9경기 6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득점 지표인데 브라이튼이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1.79골인데 실제 득점은 1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골 결정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과 비슷한 득점인 11골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넣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세트피스 득점이 첼시가 3골로 브라이튼의 한 골보다 근소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오바메양과 측면 스털링 같은 이 주포 자원들이 최근에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첼시 또한 시원시원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의 감독이 골 결정력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경기는 현재 브라이튼의 제르비 감독이 중앙지향적인 전술을 쓴다는 점과 반대로 첼시의 포터 감독은 측면 위주의 전술을 가동을 한다는 점에서 뭔가 상성적으로 승패가 갈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양 팀이 최근에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고 최근 두 팀이 무자비 행보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대제르비의 브라이튼이 아직 첫 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왠지 브라이튼을 떠난 포터 감독의 첼시를 상대로 첫 승이 나올 만한 스토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브라이튼 선수들이 포터 감독의 전술을 잘 알고 있고 반대로 첼시의 포터 감독 역시 브라이튼 선수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첼시의 핵심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티아고 실바가 첼시가 결정이 된다면 수비적인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 추천으로는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팀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버튼 원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0대3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이 선제 실점이 에버튼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버튼 원정에서 선제 실점을 당하는 장면인데 이 미드필더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에버튼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겼고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선제골을 넣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밀리보에비치라는 미드필더가 원래는 백업 자원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전 미드필더인 두쿠레 선수가 이날 징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선발로 나섰고 이 자리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압박 강도가 다른 시즌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가 전방 압박 지표인데 에버튼보다도 지표상으로 좀 더 강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버튼전에 압박에 공을 빼앗겼었던 이 밀리보에비치라는 미드필더는 백업 자원이었고 이 두쿠레라는 미드필더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전에서는 이 두쿠레 선수가 중원에 선발로 출전이 된다면 지난 에버튼 원정보다는 확실히 전방 압박에 대처하는 이 유려함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윌프리드 자를 활용한 왼쪽 측면이 주요 공격 루트인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3배 상승하는 홈발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 자아 선수가 최근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4경기 3골의 킬러 면모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아라는 선수가 지난 울버햄튼전에서도 그랬듯이 과거에 자신이 강했던 상대에게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공격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아를 막아야 하는 사우스햄튼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 주전 수비수가 카일 워커 피터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측면 공격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기대 실점 값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4.95골, 사우스햄튼이 4.93골로 상당히 유사한 기대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기본적으로 약한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 시즌 기대 실점 값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상당히 적은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실점이 무려 5골이나 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점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다는 점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에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오른발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으로 득점을 뽑아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신의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사우스햄튼의 워드 프라우스 선수에게 프리킥 한 방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발과 윌프리드 자아를 활용한 측면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과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 서로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과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브랜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깜짝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감독 경질 효과를 본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뉴캐슬 원정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것이 먼저 빌라가 직전 브랜트포드전에서 재미를 봤던 점이 세트피스와 측면 공격이었는데 빠른 역습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면서 브랜트포드를 4대0으로 대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브랜트포드보다 세트피스 실점도 절반 가까이 적은 팀이라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이 뉴캐슬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뉴캐슬이라는 팀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은 팀이지만 올 시즌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도 0골일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뉴캐슬을 상대로 오히려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은 아스톤 빌라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리카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어서 베테랑 수비수 애슐리 영 선수가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데 이 애슐리 영이라는 베테랑이 생각 이상으로 잘해주고는 있지만 현재 뉴캐슬의 오른쪽 측면이 알미론과 트리피어 이 두 선수인데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테랑 수비수 애슐리 영이 뉴캐슬의 컨디션이 좋은 알미론, 트리피어 오른쪽 측면 공격을 제어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최근에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 빌라가 뉴캐슬을 상대로 우위가 있다는 점과
뉴캐슬이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고 빌라 역시 리그 2연승이 없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로 이변이 나오면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어진 배당에 비해서 뉴캐슬 쪽으로 구매율이 조금 몰린 듯한 느낌도 있고 이 빌라도 11월 달부터 비아레알을 맡았었던 에메리 감독이 부임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 교체 효과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도 빌라를 상대로 홈에서는 최근 무패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이 뉴캐슬이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무승부 최다 무자비 1위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카디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6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6연패 과정 속에서 4경기가 무려 4실점 이상을 했던 대패였기 때문에 상당히 아틀레티코가 카디스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통수의 재앙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지만 오히려 원정이라서 믿어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이 레버쿠젠과의 홈경기도 그렇고 라이오와의 홈경기도 그렇고 오히려 홈에서 70에서 80% 구매율 정배당을 받았을 때 이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아틀레티코가 5승 1무 무패로 홈에서의 2승 1무 2패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맞대결 상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카디스를 상대로 최근 6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6승 중에 4승을 4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대결 상성적으로도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우세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레버쿠젠과의 혈투로 체력 누수가 심하지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비와 중원에 걸쳐서 징계자와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직전 라이오 원정에서도 무려 5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잡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아틀레티코가 레버쿠젠전 무승부로 인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라리가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레버쿠젠과 승점이 1점 차이라서 유로파리그 행이 가능한 3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중 포르투 원정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카디스 원정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라요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현재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통계인데 라이오가 무려 세트피스로만 7골을 넣으면서 단독 1위를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 기대 실점값이 2.51골인데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비야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히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라요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에 대해서 세비야의 세트피스 수비가 어느 정도 저항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비야의 강점과 약점, 라요의 강점과 약점인데 라요의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 프리킥 한 방도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비야의 약점이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이 간접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라요를 상대로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라요의 퀄리티 있는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라요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도 최근에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직전 코펜하겐전에서 모처럼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코펜하겐을 상대로 최근에 부진을 했었던 최전방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비야의 미드필더 이스코 선수 역시 원더골을 코펜하겐 상대로 넣었는데 이스코 선수가 이 주중에 훈련 도중에 이 조기 퇴근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발목 쪽에 이상이 생겨서 훈련을 일찍 마쳤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코 선수가 만약에 세비야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이 중원 쪽에서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라요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세비야가 최근에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빌바오, 발렌시아를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팀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세비야가 압박에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요의 전방 압박에도 세비야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라요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세비야가 라요를 상대로 10경기 8승 2무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 우위까지 있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적으로도 라요가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가 이변 결과로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세비야가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비야를 무작정 믿어서도 안 될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비야의 이스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라요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플레이메이커가 나오지 못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